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드코옵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연구개발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강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시드코옵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청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시드코옵이 풀네임입니다. 저희 시드코옵은 공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 교육 콘텐츠 기업들의 연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드코옵에서는 경영지원본부와 홍보 외에 R&D 센터라는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데 그 R&D 센터에서 장을 맡고 있는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기업 로고들, 기관 로고들은 그간 저희들이 같이 협업한 파트너 기관들을 좀 정리해 본 화면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에 맞게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적합하도록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시드코옵이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들이 어떤 과정에서 기획되고 개발되어서 현장에 확산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 경험의 원추라는 작은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피라미드는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텍스트는 언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에는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위로 갈수록 보다 추상적이고 아래로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의미하고 있고요. 상징적 단계라는 표기는 위로 갈수록 더 상징성을 띠고 있는 전달 매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상적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적 단계는 영상, 이미지, 시각적 자극으로 전달되는 것들이고요. 가장 아래쪽 행동적 단계는 학습자가 직접 수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매체들은 주로 상징적 단계, 영상적 단계에 어울려 있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즘 다양한 영상 매체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나 교과서도 사실 언어와 시각 기호들로 활용되어 있는 교재죠. 즉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적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들이 보다 많이 보급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을 또 이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불가능과 가능이라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견학,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체험들이 불가능 영역에 되어 있고 가능 영역에는 극화된 경험, 그리고 구성된 간접 모형,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표는 위에 학교 교실이라는 사진과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우리가 과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도식입니다. 학교 현장에 우리가 실제 체험활동과 같은 견학 현장을 갖고 올 수도 없는 와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보다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하기도 참 어려운 환경인데요. 대신 그러한 것들을 극복시켜주기 위한 극화된 경험, 구성된 경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시드코옵이 추구하고 있는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교육 방법은 시뮬레이션과 구성된 경험 모형이 결합되어서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이와 파지 촉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이는 학습한 내용이 새로운 장면에 적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파지는 전에 겪었던 경험이나 행동 등이 재생되거나 다른 형태의 기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얼마나 잘 떠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체험형 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에게 조금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과서로 하는 강의식 수업과는 다르게 보다 새로운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공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접근법을 제시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경쟁과 도전 과제를 부여하면서 더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수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실용적이라는 지점인데요. 교실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현장에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바로 체험형 교육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의 달성의 용이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태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지점들도 학습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로 잘 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단계는 아이디에이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단계에 마주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정의 그리고 교육적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량을 증대해서 순 배출량이 0, 그러니까 제로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넷제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탄소 중립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한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을 통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도 취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은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전파하고 그러한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절약 교육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후변화 이해 교육 역시 중요한 골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중립 교육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쳤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보통 핵심 내용과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설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융합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각각의 영역에는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담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 전문가가 존재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잘 구성해서 전달하게끔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교수 프로그램 설계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용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웹사이트를 통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국가환경교육 포털뿐만 아니라 UN 그리고 정부 환경부 사이트 등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된 지식들을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노란 화면은 제가 강의 바로 전날 UN 기후행동이라는 페이지에서 발견한 좋은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굉장히 양질의 동영상이 재생되었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심각성 그리고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영상 소스였습니다. 이러한 전문 내용들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고 다양한 사례에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연에서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전문가로서, 교육자로서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목적들 그리고 환경교육의 개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도표로 정리해놨으니 조금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환경 지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환경 지식은 크게 5가지로 제가 조금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구 생태 시스템, 그리고 인간 사회 시스템, 세 번째는 환경과 인간 사회,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문제와 쟁점, 그리고 5번째는 환경 문제 해결과 그 실천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해시태그들로 이 개념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배치해 놨는데요. 지구 생태 시스템은 눈치채셨다시피 이제 환경, 지구계,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 인간 사회 시스템은 도시와 윤리, 인구, 그리고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 환경과 인간 사회는 앞서 얘기한 지구 생태와 인간 사회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 문제와 쟁점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소비와 산업, 교통과 농업 등 분쟁 지점에 관한 내용. 마지막, 환경 문제 해결 및 실천 전략은 SDGs라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 그리고 환경 윤리 및 환경법과 같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접근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다음 도표는 환경 태도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 감수성 및 공감은 자연과 교감하고 또 감정이입하고 생태 감수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태도, 그리고 책임감에 관해서는 당연히 환경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 행동 의향에 관해서는 행동 의지 그리고 그 실천과 평가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 실천과 참여라고 되어 있고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과 대면하기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현존하는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환경 문제 및 쟁점 탐구는 지속 가능 문제를 탐구하고 환경 문제를 조사하는 행동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 기획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는 기획과 계획에 관한 겁니다. 학습자들이 직접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 실행이라는 파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역량이고요. 이 환경 역량은 5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량은 시스템 통합적 사고 역량. 조금 이름이 거창하지만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복합적 사고 능력, 그리고 통합적 이해 능력을 일컫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협력과 공동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동학습과 갈등 조정, 그리고 규칙 설정, 수립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은 소통 이슈도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역량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 역량은 환경 쟁점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대응 수칙과 방법에 관한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디자인 사고 역량이고요. 환경 역량도 점점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창의적으로 미래 예측을 하고 전망하고 또 설계와 구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5번째로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많은 역량과 능력들, 지식들은 환경교육을 기획하시고 내용을 구성하실 때 한 번쯤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까 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용 전문가로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도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설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교육 콘텐츠를 설계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이는 교육공학적 매체 개발 모형을 제가 그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분석으로 시작해서 목표 진술, 설계, 개발, 그리고 당연히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평가가 진행되는 이러한 일련의 모형 과정 속에서 앞부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공학적 개발 모형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굉장히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고요. 또한 개발 프로세스가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드백이 진행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완료되게 됩니다. 장점을 4가지 꼽자면 체계적, 체제적, 효과성과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우리 방금 보셨다시피 분석 단계였는데요. 이 분석 단계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요구 파악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구 분석, 요구를 알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만 알고 계셔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첫 발을 잘 내디디실 수 있을 겁니다. 요구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환경 또는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과 지식, 태도 잘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이제 학습 대상자들은 이러한 역량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겠죠.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이상적인 상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그에 걸맞는 일상생활 속 행동 수치까지 알고 있다면 참 이상적인 상태겠죠.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요구입니다. 이 요구, 현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의 간극,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보다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목표 진술인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 가려운 부분인지 알았다면 그 가려운 부분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 설정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계인데 제가 아주 쉽게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ABCD 기법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ABCD는 대상, 행동, 조건, 준거라는 4가지 개념들의 0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ABCD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ABCD 규칙에 맞춰서 목표를 진술하게 되면 보다 완성도 있는 목표 진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 가지 학습 목표를 가져와 봤어요.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상 속 분리수거 상황에서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기억해 모든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다. 네, 언뜻 보셔도 굉장히 자세하고 탄탄하게 기술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여기서 대상은 당연히 이번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고요. 조건은 일상 속 분리수거 상황에서, 행동은 모든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다고요. 준거, 우리가 올바르게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하는, 확인하는 준거, 기준은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기억해서 모든 쓰레기를 배출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학습 목표를 기술해 주시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다음은 설계 단계고, 사실 이 설계 단계만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가져왔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고민하신다면 바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 내용 전문가로서 우리가 준비한 학습 내용에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고요. 이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이 설계 단계 때 고민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 단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또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교육 내용 형성 전략이라고 제가 조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역시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교육 내용을 조직하실 수 있도록 개념을 가져와서 새롭게 표로 꾸며봤습니다. 유형별로 몇 가지 간추려 놨는데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교과 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합이니 통섭이니 하는 그런 교육적 개념들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접합시켜서 완전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구성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제 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교육적 관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로적 접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학습자의 사회적 진로를 찾아서 진로교육적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도 충분히 유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지역사회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키워드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사회마다 환경교육에 접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일 수도 있고 환경적 요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프로그램 구성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건 방법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만큼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 방법은 문제 해결 솔루션적인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또 그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걸 방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평가적 접근은 조금 우리가 흔히 친숙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또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평가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측정하고 또 이러한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내용을 형성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용 순서 배열과 또 수정, 추가, 대체, 축약, 생략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내용 순서, 진행되는 단원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롭게 교육 내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또 전달드리고자 준비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내용, 교육 콘텐츠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의 전문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는 학습 여건에 따라서, 교육 여건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대체하거나 축약하거나 생략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즐겨 사용하는 전략인데 게임화라는 개념을 또 설명드리고자 해요. 게임화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게임이 아닌 대상에 어떤 사용자 참여 또는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게임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을 게임화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고 질의응답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 주거나 출석 체크를 포인트화해서 상벌을 주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경쟁 구도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게임적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는 4가지 특징을 제가 잡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계가 필요하고 또 규칙과 경쟁, 보상과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게임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가, 키 메시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실 거고요. 학습 목표와 전달하고자 하는 경험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는지, 또 주제에 부합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전 확인이 진행된 이후에는 수행 단위를 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행 단위라는 개념은 수행공학에서 도출된 내용이고요. 수행공학은 인간 행동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수행공학에서 등장하는 수행 단위의 개념은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행동 단위를 일컫습니다. 이 최소 행동 단위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나 깊게 내려가서 분석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행 단위는 제가 예시를 주사위 굴리기 행동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만 주사위는 2개를 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 2개를 일단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들어 올리시게 되고, 들어 올린 주사위를 또 던지게 되죠. 이 던진 주사위의 눈을 확인하고 나온 눈을 조합해서 정확히 얼마가 나왔는지 계산까지 맞춰야 주사위 2개를 던지는 행동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 단위는 매우 극단적으로 미시적으로 쪼개어 본 것이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아이들에게 어떤 수행 단위를 요구하는지 잘 고민해 보셔서 수행 단위로서 분석 접근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러한 준비가 모두 마쳤다면 이제 프로그램 게임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직접 목격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에코백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미술 환경 활동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에코백을 펼쳐놓고 아이들이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너 예쁘다, 너 참 잘 그렸다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게임화 전략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일단 수행 단위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수업에서 제가 살을 조금 덧붙여서 작성을 해봤고요. 자원 재활용과 탄소 중립 수업을 저는 먼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탄소 중립 퀴즈를 또 진행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에코백을 재료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모두 동일한 에코백이 아니라는 전제죠. 그 다음에는 에코백 로고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고 에코백 광고지를 만들고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게임화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또 한번 적어봤는데요. 앞선 두 활동은 크게 새롭게 적용되는 지점은 없겠지만 에코백 재료 결정부터 이제 경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로고 그리기 때는 무작위성으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결과값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에코백 광고지 만들기 때는 팀별 활동 차별화, 마지막 수업 마무리 때는 이제 보상 단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또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탄소 중립 퀴즈는 저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조금 패러디해서 넷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브랜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퀴즈로서 각 팀별로 중간 점검을 하게 되고요. 바로 에코백 만들기 활동에 도입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재료를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퀴즈 순위에 따라서 이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백 로고 그리기 활동도 자, 이제 재료를 그렸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로고를 그려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게임화 기법을 적용시킨다면 팀장이 제비 뽑기로 제비를 뽑는데 뽑은 제비에는 특정한 도안이 그려져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한 도안을 반드시 로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성된 에코백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지를 제작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특정 문구나 화구, 스탬프일 수도 있고요, 마커펜일 수도 있고 팀별로 다르게 지급해서 또 서로 다른 결과물을 유인하는 것도 재밌는 흥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 마무리 단계가 되면 이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유의미하게 서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평가 전략도 게임화 기법과 매우 적합한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팀별로 10골드씩 주고 이 10골드씩 다른 팀에게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를 해볼 것 같습니다. 보다 인기가 많고 유의미하고 잘 팔릴 것 같은 에코백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10골드를 한번 투자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투자금이 모여서 점수처럼 1등 팀을 가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이 남느냐? 제일 먼저 자원 재활용과 탄소 중립 수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식 전달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 탄소 중립 퀴즈는 중간 평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백 활동은 이제 실전 활동, 체험형 교구제처럼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업 마무리 때 전반적인 활동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10골드 투자하기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조금 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앞서 고려할 만한 요소들 그리고 게임화 기법들을 활용해서 더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음을 잘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규칙과 경쟁 구도의 적용으로 보다 재미있는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고 개성 있게 개발하실 수 있을지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학습이라는 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재미있는 환경교육 콘텐츠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두 가지는 아까 소개드린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시드콥에서 직접 개발한 콘텐츠입니다. 그럼 첫 번째 콘텐츠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스트 퓨처 기후위기 대탈출이라는 게임 콘텐츠입니다. 패키지가 참 예쁘게 되어 있죠. 이 패키지를 보시다시피 보드게임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교육용 PPT와 함께 비대면 교육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소개할 때는 스토리텔링 카드 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카드를 통해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스토리 중간중간에 마주하는 선택과 또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선택과 판단의 순간들에 재미있는 퍼즐 게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앞서 배운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원활하게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인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를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카드입니다. 자, 게임 시작하기 전까지 절대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게임이 시작되면 이 카드를 제거하고 1번 카드를 뒤집어서 내용을 확인하라고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1번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롤로그라고 되어 있고 일러스트가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로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고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이 좀 특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2번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2번 카드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꿈속에서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을 보았다. 자,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많이 안 좋아 보이는 화면이 보이죠? 심각해 보여요. 학교로 향하는 등굣길이 물에 잠겨 있고 하늘은 뿌옇고 또 집이 부서진 채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아주 절망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으로 진행해 보면 또 다른 풍경인데 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이 갈라져 있고 나무가 메말라 죽어 있고 아주 끔찍한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롤로그에서는 이 꿈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게임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다음 단계에서 각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카드들입니다. 이제 9번 카드를 보실 텐데 9번 카드에서는 3가지 일러스트가 나와 있고 빨간색 텍스트로 좀 다른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꿈에 나왔던 3가지 장면을 다시 보여줄 건데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으로 라는 것은 저 3가지 일러스트 중 원하는 곳으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카드를 고르게 하는 단계고요. 또 다음 단계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의대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세계로 모험을 떠나봤습니다. 가운데 키워드가 홍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장마와 홍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강아지를 따라가니 홍수로 파괴된 집이 나온다. 또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찢어져 있는 지도와 또 나침반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실제 동봉되어 있는 자료라는 구성품을 펼쳐보게 되는데요. 커다란 지도가 나오고 현재 위치가 주어져 있고 뭔가 퍼즐을 풀어야 하는 듯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통해서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 급박한 와중에 안전지대를 찾아서 이제 빨리 피신을 해야 되는데요. 나침반에 3가지 숫자가 보이고 자료에는 현재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높은 고지대로 빨리 대피를 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택에 따른 페널티, 실패 카드와 또 성공 카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번, 좀 잘못된 강하류로 대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21번, 안정적으로 고지대로 대피를 성공하게 되면 또 새로운 스토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봐, 어서 들어와 라고 이제 파란색 텍스트가 보이는데 또 다른 새로운 화자가 등장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화자를 만나게 되면 이 화자가 얼마나 심각한 환경인지 스토리텔링을 이어서 해주게 되고요. 꼭 네가 살던 세계로 돌아가서 이러한 미래가 오지 않도록 잘 대응해줘 라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 하나가 끝났고 아까 미처 확인하지 못한 2가지 스토리는 미세먼지와 폭염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이 모든 스토리를 다 거치고 나면 이 로스트 퓨처 콘텐츠가 완료되고 아이들은 게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자, 다음 2번째 사례로는 Two Greeners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또 소개시켜 드릴 차례인데요. Two Greeners라는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 방탈출 게임과 매우 유사한 면모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장르적으로는 저희가 포인트 앤 클릭 게임이라고 부르고, 이 콘텐츠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구동되기 때문에 웹 기반 콘텐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교구와 PPT 교재가 모두 준비되어 있고, 하단의 이미지를 보시면 재밌게 구성된 교구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 또 학생들이 스크린 앞에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기도 하죠. 이 Two Green Earths라는 콘텐츠는 소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영상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딱 자물쇠를 열었을 때 지구를 구했다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냥 수업으로 하면은 좀 지루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게임으로 하니까 약간 자기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집중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교육 목표는 느끼셨다시피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구조화된 경험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이후에 아이들에게 서면으로 그리고 실제 인터뷰로 교육 소감과 성취도를 측정해 본
보았는데요. 굉장히 아이들은 유의미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프로그램으로 응답을 해주었고, 지식 수준도 이전보다 훨씬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도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중요하고 재미있게 탄소 중립이란 개념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2가지 직접 개발한 콘텐츠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잘 활용해 주셔서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 개발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